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28년간 살아온 제 인생 전체가 누군가의 더러운 게임판 위의 말에 불과했어요. 복수를 꿈꿨지만 깨달은 건 더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구분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목을 조르며 살아가는 늑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늑대는 바로 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선량한 척하는가면 뒤에 얼마나 더러운 욕망이 숨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더럽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공범이 되었거든요. 저처럼 누군가의 고통을 재미있어 하고 누군가의 복수를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도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99년 3월 15일 새벽 2시 서울 중구 종합병원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일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2명의 아기가 동시에 태어났어요. 하나는 재단 이사장 이명숙의 며느리가 낳은 아이, 또 하나는 병원 청소부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명숙의 며느리가 낳은 아이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선천성 뇌병변 장애에 심장 기형까지 있는 중증 장애아였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내 집안의 핏줄로 둘 순 없어. 우리 가문의 명예가 실추돼. 명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병실 옆에서 건강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 부부의 딸이었어요. 이명숙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이명숙은 즉시 윤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간호사님,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윤 간호사가 도착하자 명숙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낳은 애는 장애아예요. 바보 같은 놈을 우리 집 핏줄로 둘 순 없어요. 옆 병실의 건강한 아이로 바꿔주세요.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윤 간호사는 처음엔 펄쩍 뛰며 거절했어요. 이사장님,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그건 범죄예요.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명숙의 다음 말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간호사님, 당신 딸 서연이가 명문고에 다니죠? 안 하면 그 학교에 마약 사건이 터질 거예요. 서연이가 주동자로 몰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신 남편 회사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각될 수 있어요. 물론 모두 조작이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윤 간호사는 온몸이 떨렸어요. 명숙이 무슨 짓을 할지 뻔히 아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악마 같은 여자는 정말로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킬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부 부부는 어떡해요? 윤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들은 어차피 가난해서 장애아를 키울 능력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대신 키워주는 게 그 아이한테도 나은 일이죠. 명숙의 논리는 완전히 비뚤어져 있었지만 윤 간호사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어요. 명숙이 검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1억 원이 들어있었어요. 윤 간호사 평생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악마와의 거래. 결국 윤 간호사는 그 돈을 받아들였어요. 종이를 한 번 넘기면 인생도 한 번 뒤집힌다. 윤 간호사는 중얼거리며 두 아기의 팔찌를 바꿔 찼습니다. 그 순간 두 아기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장애아는 가난한 청소부 집으로, 건강한 아이는 재단 이사장 집으로 가게 된 거죠. 한 아이는 평생 지옥 같은 삶을, 다른 아이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5년이 흐른 후, 저 강지윤은 윤도현과 결혼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신데렐라 스토리였죠. 가난한 집 출신의 평범한 여자가 재벌가 아들과 결혼한 거니까요. 하지만 결혼식 날 명숙이 귓속말로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윤아, 내 진짜 엄마는 길거리의 창녀였어.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는 건달이고. 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마.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로 만들어줄게.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단순히 제 출신이 미천하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였거든요. 하지만 신혼 첫날 밤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명숙은 제게 두꺼운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너는 이제 우리 집의 소유물이야.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지문을 찍어. 계약서 내용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저는 명숙의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금지, 가족과의 연락도 제한, 심지어 임신과 출산까지도 명숙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즉시 이혼당하고 길거리로 쫓겨나며 평생 취업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제가 떨리며 항의하니 명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불만이면 지금 당장 나가. 다만 너 같은 천한 년이 우리 도연이를 유혹해서 결혼했다고 소문을 퍼뜨릴 거야. 너희 부모도 가만두지 않을 거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 소문이 나면 제 가족은 살 수 없을 거였거든요. 도현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그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알고 있지. 엄마가 너 같은 쓰레기를 주워와서 우리 집 며느리로 만들어준 거야. 원래는 나한테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물어봐서 알게 됐어. 그래도 감사해야지. 너 같은 신분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사랑은 전혀 없었고 오직 우월감과 경멸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어요. 도연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장난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명숙의 진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강제로 기상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 가문의 역사를 달달 외워야 했어요. 틀리면 저녁을 굶어야 했고 계속 틀리면 화장실을 맨손으로 청소하게 시켰습니다. 내 천한 출신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애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니까 참아야지. 명숙은 저를 개 훈련시키듯 대했어요. 식사할 때는 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했고 명숙이 화가 나면 발가락을 헤치며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지윤아, 넌 원래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애야. 내 친엄마는 남자들한테 몸을 파는 더러운 창녀였고 아버지는 강간범이었어. 그런 더러운 피가 흐르는 너를 내가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으니 감사해야 해. 명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독이었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밖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숙은 사회적으로는 자비로운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었거든요. 재단 행사장에서 명숙은 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며느리 지윤이에요. 불쌍한 사창가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저희 가족이 되었어요. 자선 사업에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더럽고 천한 출신의 아이도 사랑과 교육으로 얼마든지 교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혐오와 동정,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전시품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린 귀부인들의 대화는 더 잔인했어요. 명수, 이 사장 정말 대단해. 창녀 딸까지 교화시키다니. 나 같으면 절대 못해. 그 애 얼굴 보니까 확실히 천한 티가 나더라.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도 품격은 숨길 수 없어. 원래 정신병자 엄마한테서 태어났다는 소문도 있던데. 아버지는 강간범이라고 하고 역시 더러운 피는 못 속여. 저는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서 목 놓아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고 난 후에 명숙한테 더 큰 벌을 받았어요. 울면서 화장을 망쳤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깎였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도연을 추궁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하는 짓이 뭔지 알아?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존엄성이 있다고. 도연은 폭소를 터뜨렸어요. 하하하. 내가 뭔데 항의해? 인간, 존엄성? 너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워온 개보다도 못한 존재야. 개도 최소한 주인한테 충성은 하는데 넌 뭘 해? 개가 주인한테 짖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개라고? 나를 개라고 했어? 맞아, 개야. 아니, 개만도 못한 쓰레기지. 엄마가 너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해. 원래 너 같은 년은 포장마차에서 술 따르거나 룸살롱에서 몸 팔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도연은 제 뺨을 힘껏 때렸어요. 아니, 때린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개를 훈련시키듯 짐승 다루는 식으로 폭행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명숙의 소유물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순종하는 며느리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밤에는 명숙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서 온갖 자료들을 뒤져봤어요. 그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더러운 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정치인 매수 명단에는 국회의원부터 판사, 검사, 경찰서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살인 청부업체 연락처, 아동 인신매매 조직과의 거래 기록, 그리고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정리한 블랙리스트까지 있었습니다. 명숙은 단순한 악녀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조종하는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역겨운 건 1999년부터 2010년까지의 병원 거래 기록이었어요. 명숙이 제가 태어난 그 병원에서만 무려 127명의 신생아를 거래했다는 끔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더 파보니 윤간호사에 대한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명숙의 협박에 못 이겨 수백 명의 아기들을 바꿔치기 했어요. 하지만 10년간 계속된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명숙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바꾼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두 불행해졌어요. 어떤 아이는 죽었고 어떤 아이는 평생 고통받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악마의 하수인이었어요. 김 간호사를 몰래 찾아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윤 선배는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계속 이명숙을 저주했어요. 그 악마 때문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언젠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이명숙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가 결국 혼자만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명숙은 인간이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였고, 저는 그 악마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고요. 그것만이 윤간호사와 수많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요. 해커 출신 기자 민서를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어요. 민서는 이미 5년째 명숙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지윤 씨, 이명숙은 단순한 악마가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수만 명의 인생을 망쳐온 진짜 괴물이에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당신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서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민서와 함께 기억의 은행이라 불리는 초급비 데이터베이스에 해킹을 시도했어요. 이곳에는 각종 의료기관, 정부기관, 금융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모든 기록들이 자동으로 백업되어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아요. 제가 감탄하니 민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원래는 권력자들의 범죄를 영구히 은폐하려고 만든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증거가 여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디지털 시대의 아이러니예요. 해킹에 성공한 후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을 목격했습니다. 명숙이 운영한 건 단순한 출생아 교환 같은 소규모 범죄가 아니었어요.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무려 20년간 인간 제조 및 유통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운영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가 침통한 표정으로 설명해줬어요. 유전자가 우수한 남녀들을 체계적으로 납치해서 비밀시설에 감금한 다음 강제로 임신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태어난 아이들은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완벽한 아이만 골라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아이들은 장기밀매 조직에 넘기거나 아예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완벽한 아이들은 부유한 가정의 노예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팔았던 거죠. 더 충격적인 진실이 연달아 밝혀졌습니다. 저는 결코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었어요. 명숙이 20년간 공들여 만든 완벽한 인간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인 실험체 7호였던 겁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설계도 위에 그려진 청사진이었고 계획표 위에 적힌 상품 번호였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한 줄의 기록이 제 정체성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제 생물학적 부모들의 신상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벨 물리학상 후보였던 김재훈 교수, 어머니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 의사 박미영 박사였어요. 둘 다 명숙의 조직에 의해 납치당해서 2년간 비밀시설에 감금되었고 저를 낳은 직후 독살당했습니다. 기록에는 차가웁게도 프로젝트 완료 후 증거 제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즉, 제 부모님들은 저를 낳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 후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왜 저를 바꿔치기 한 거죠? 이미 완벽한 실험체를 만들었는데 왜 굳이? 제가 물으니 민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명숙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심각한 장애아였거든요. IQ 30도 안 되는 중증 지적장애, 여러 신체 기형까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20년간 공들여 만든 당신을 그 자리에 대신 집어넣은 거죠. 당신은 말 그대로 명숙이 평생에 걸쳐 완성한 최고의 걸작품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진실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실험체들이 총 238명이나 되었고,
그중 201명은 이미 죽었거나 실종된 상태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37명 중에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건 저를 포함해서 겨우 8명 뿐이었어요. 나머지 29명은 모두 정신병원에 평생 격리되어 있거나 심각한 사회 부적응으로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건 명숙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제거하고 때로는 새로운 실험의 재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24시간 감시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제 존재 자체가 범죄의 결과물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계획적으로 제조된 물건이었어요. 제 인생, 제 감정, 제 모든 것이 명숙의 설계도 위에 그려진 허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실험체 치료라는 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조용하지만 차갑게 물었어요. 명숙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섬뜩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당연하잖아. 내가 20년간 공들여서 너를 직접 만들었는데. 모를 리가 있겠니? 너는 내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최고의 걸작품이야. 자랑스러워해야 해.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명숙에게 저는 절대로 딸이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설계하고 제작한 예술 작품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작품이 창조주를 완전히 파괴할 차례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한 후 저는 전면전을 선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도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눠야 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내가 당신 엄마가 만든 실험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도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 그래서 더 흥미로웠어. 흥미로웠다고? 응. 실험체랑 결혼해서 사는 기분이 어떨까? 정말 궁금했거든. 역시 일반 여자들과는 확실히 달라. 섹스할 때도 뭔가 기계적이야. 감정도 프로그래밍 된 것 같고. 도현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저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호기심과 변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실험 대상으로만 봤던 거였어요. 그럼 우리 사이의 모든 게 거짓이었어?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도 거짓이라기보다는 나름 재미있었어. 실험체를 길들이는 재미 말이야. 처음엔 반항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순해지는 게 정말 신기했어. 너도 그런 걸 즐긴 것 같던데. 도현은 끝까지 역겨웠어요. 인간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민서와 함께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까지 총 2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이명숙 이사장이 지난 30년간 은밀하게 운영해온 인간, 제조 및 유통 공장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와 기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강지윤이 아닙니다. 이명숙이 20년간 공들여 제작한 실험체 치료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준비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실험체 제조 과정, 부모들의 납치와 살해,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명단, 그리고 명숙의 거대한 범죄 조직도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언론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현대판 나치 실험, 인간을 상품으로 만든 악마, 21세기 최악의 범죄자. 이명숙 같은 헤드라인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숙은 기자들과 시위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궁지에 몰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음모입니다. 저 정신병자가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명숙의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한세라라는 여성이 나타나서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강지우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 보신 모든 증거들을 조작했어요. 세라가 공개한 영상은 제 가슴을 완전히 찢어발겼습니다. 제가 민서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료를 조작하고 가짜 증언을 만들고 심지어 음성까지 합성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이 여성은 개인적인 복수심과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결과 이 영상은 100% 진짜입니다. 세라의 발표가 끝나자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조작된 증거로 선량한 시민을 모함하다. 복수의 눈먼 사이코패스의 광기, 현대판, 마녀 사냥의 전모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공개된 것은 진실이 아니라 누가 더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느냐의 대결이었다. 세라의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보면서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용당한 바보였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세라의 진짜 정체였어요. 그녀는 제자리에 있었어야 할 진짜 이사장 며느리의 딸이었습니다. 즉, 제가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진짜 피해자였던 거죠. 하지만 세라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명숙, 도현과 함께 무려 5년간 저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온 공모자였습니다. 세라 씨,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명숙의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상대인데 왜? 제가 절규하듯이 소리치니 세라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피해자? 맞아요. 저는 분명히 피해자예요. 하지만 저를 피해자로 만든 건 이명숙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 때문에 제 친오빠는 지금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어요. 당신이 제 자리를 빼앗아간 거잖아요. 세라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녀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녀의 오빠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언론과 여론은 순식간에 완전히 세라 편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불쌍한 진짜 피해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복수의 눈이 먼 정신병자, 실험체라는 거짓말로 선량한 시민을 모함한 사기꾼 같은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분노를 받는 극악무도한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도연의 잔혹한 폭력이었어요. 이 더러운 미친년아!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뜨려놨어! 도연은 저를 짐승 다루듯 마구 폭행했습니다. 주먹, 발길질, 그리고 온갖 둔기를 이용한 가혹한 린치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저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맞기만 했어요. 이미 모든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거든요. 완전히 고립되고 절망에 빠진 저는 정말로 자살까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적으로 돌렸고 제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으며 심지어 제 존재 자체가 범죄의 산물이라는 끔찍한 진실까지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제게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윤 간호사가 죽기 전에 안전한 곳에 숨겨둔 녹음 테이프와 각종 물증들이었습니다. 이명숙, 당신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다 기록해뒀어요.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증거들이 자동으로 전 세계 언론에 동시에 공개되도록 설정해놨습니다. 윤 간호사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 테이프에는 명숙이 직접 각종 범죄를 지시하고 실행하는 음성들이 20년치나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실험체들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처리해버려. 장기나 빼서 팔든지. 예쁜 애들은 해외 성매매 조직에 넘기든지 알아서 해. 증인들이 너무 많아졌어. 다음 주까지 다 정리하고 사고사로 처리해. 명숙의 차갑고 잔혹한 목소리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재단과 연결된 수십 개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들이었어요. 명숙은 아이들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돈으로 국회의원들을 매수하고 판사와 검사들을 협박하고 언론인들을 조종하고 심지어 대통령 측근들까지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온 기록도 있었어요. 윤 간호사의 죽음도 자살이 아니라 명숙이 지시한 독살이었고 다른 관련자들도 모두 교통사고나 강도 사건으로 위장해서 살해한 거였습니다. 윤 간호사를 독살했습니다. 깔끔하게 자살로 처리했어요. 김 의사도 교통사고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명숙의 부하들이 살인 성과를 보고하는 음성들까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결정적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서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까지 동시에 참여하는 글로벌 생중계였어요. 이것이 이명숙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건 100% 진짜 육성입니다. 윤 간호사의 테이프가 재생되는 순간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기자회견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고 생중계를 보던 시청자들은 충격으로 아연실색했습니다. 아이들을 죽였어요. 너무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악마의 앞잡이였어요. 명숙 자신이 참회하며 울부짖는 목소리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도 명숙에게 완전히 이용당하고 조종당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이럴 수가. 나도 당한 거였어. 세라는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명숙은 끝까지 뻔뻔했어요. 조작된 증거예요. 요즘 AI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저 정신병자가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만든 완전한 가짜입니다. 명숙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전 세계 시청자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마지막 핵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럼 이것들도 모두 가짜인가요? 제가 공개한 건 명숙이 직접 서명한 수백 장의 살인 계약서들과 그에 따른 은행, 이체 내역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시체 사진들까지였습니다. 윤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증인들과 관련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명령서들과 그 대가로 지불된 수십억 원의 돈의 흔적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남아 있었어요. 명숙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너 어디서 그런 걸? 윤 간호사님이 20년간 당신의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두셨더군요. 마지막 양심으로 말이에요. 당신이 죽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동시에 들이닥쳤고 명숙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 도현과 세라 그리고 재단의 핵심 간부들도 모두 공범으로 체포되어 끌려갔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와 분노는 전혀 치유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집에 온 도연이 체포되기 전에 저를 찾았어요. 이 더러운 괴물년아!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 나는 평생 너를 저주할 거야! 도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짐승처럼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몸의 고통보다도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너 같은 실험실 괴물과 결혼했다는 게 평생 치욕이야! 넌 인간도 아니야! 도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명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와 단독 면회를 했습니다. 지윤아, 이제 만족하니? 내가 원하던 복수를 다 해냈잖아. 명숙은 수갑을 찬 채로도 여전히 거만하고 뻔뻔했어요. 만족하냐고요? 당신이 제 인생과 수천 명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가벼워요. 당신은 평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해요. 제가 차갑게 대답하니 명숙이 소름 끼치게 웃었어요. 하하하, 너도 이제 완전히 나와 같은 괴물이 됐구나. 복수의 달콤함을 맛본 거지? 무슨 뜻이에요? 넌 이미 복수를 통해서 진짜 쾌감을 느꼈어. 남을 완전히 파괴하고 지배하는 그 짜릿한 느낌을 말이야. 이제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거야. 평생 더 큰 먹잇감을 찾아 헤맬 거야. 명숙의 말에 저는 강하게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명숙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 짜릿하고 쾌감이 넘쳤거든요. 맞아. 내가 20년간 공들여서 너를 완벽한 복수자로 키웠어. 이제 내 자리를 완전히 이어받아라. 너는 나보다도 더 완벽한 악마가 될 수 있을 거야. 명숙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재단의 모든 권한과 비밀, 조직 그리고 수조원에 달하는 숨겨진 재산까지 모두 저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조건부 협상이었지만 저는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단을 완전히 물려받은 저는 겉으로는 피해자 구제와 인권, 보호라는 아름다운 명목으로 사업을 전면 재편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명숙보다도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는 정의로운 명분으로 포장된 또 다른 악마가 탄생한 거죠.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세라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었어요. 세라 씨, 우리 함께 일해요. 진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봐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라를 철저히 이용하고 조종해서 더 큰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세라는 명숙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기에 제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지윤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진짜로 선한 일을 해봐요. 세라는 순진하게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명숙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인권 신장이라는 아름다운 미명하에 새로운 형태의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서도 결국 완전히 제 편이 됐습니다. 지윤 씨,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량한 척하면서 순진하게 살다가는 또 다른 명숙들에게 당할 뿐이에요.
진실을 폭로하겠다며 정의감에 불타던 기자도 결국 거대한 권력과 돈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저는 명숙보다 훨씬 더 완벽한 새로운 기억의 은행을 구축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전 국민의 개인정보와 약점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그들을 완전히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명숙의 조직보다 100배는 더 정교하고 잔인한 지배 시스템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이미 명숙을 훨씬 뛰어넘는 절대적 권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전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인 같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도 냉혹하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세라는 완전히 제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고, 민서는 제 전용 선전 도구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구세주처럼 추앙했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자신들이 명숙보다 훨씬 더 악랄한 괴물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새로 지은 거대한 재단 건물 옥상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완벽한 계산이 성공했다는 차가운 만족감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다. 하지만 지배는 정말 달콤하다. 결국 저는 명숙을 완전히 파괴했지만 동시에 명숙보다 수십 배 더 완벽하고 악랄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더 큰 가해자를 탄생시키는 끝없는 지옥의 연쇄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미 완전한 공범이 되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응원하고 누군가의 복수에 쾌감을 느꼈으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괴물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직접 행동에 옮겼고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서 구경만 했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구경 자체가 이미 공범행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괴물들을 양산해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이고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악의 고리입니다.